자,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근본적인 물음, 어떻게 해야 구독 서비스가 잘 될까? 이걸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기업의 생존 부동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충족시켜줘야 될 조건인데요. 뭐냐? 간단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해당 제품 쓸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있겠죠. 이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보다 당연히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할 거는 이 가격에는 뭐 직접적인 고객한테 돈을 받는 가격도 있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돈을 받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당연히 이 가격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뭐 보시면은 아직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가치가 가격보다 크지 않으면 고객들이 이 제품 서비스를 구입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망할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 원가보다 낮다, 그럼 그 회사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손해가 나니까 결국 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요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 은산인식관 윤석철 교수님의 경영철학,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얘기고요. 제 생각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경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개별 회사로서 아무리 이걸 충족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경쟁자가 더 큰 가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원가를 절약해서 우리가 더 제품을 싸게 제공하는, 그러면 우리는 경쟁이 되실 거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건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머릿속에 두고 이 구독 서비스를 잠깐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첫째로 넷플릭스 모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이 구독 서비스의 공통점은 뭐냐?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일정 금액을 낸다. 혹은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다양한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제한 혹은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콘텐츠를 쓰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가치를 느낄까? 우리가 넷플릭스를 왜 돈을 내고 구독을 할까? 당연히 다양한 콘텐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성비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유료 영화를 구입하면 비싼데 한 달에 30불, 40불 혹은 10불짜리 있습니다. 요새 내면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가성비죠. 그리고 또 하나 넷플릭스의 중요한 게 뭐냐면 맞춤형 큐레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넷플릭스가 유명한 게 뭐로 유명하냐면 추천 시스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내가 영화를 보는 패턴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넷플릭스가 추천해 주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넷플릭스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특히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가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를 많이 봤어요. 몇 달 지나서 많이 보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웬만한 인기 있는 이름 들어본 영화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어떻게 쉽게 찾아서 보느냐인데, 내가 직접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에는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건데 실패가 많잖아요. 제목이 재밌을 것 같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한 20분 지났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그만보자니 찝찝하고 끝까지 보자니 시간 낭비 같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넷플릭스에서 정확히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추천을 해주면 그거를 보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아까처럼 내가 직접 영화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기 시작합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 모델, 디지털 컨텐츠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원가 쪽에서 변동비가 적어요. 물론 넷플릭스나 혹은 다른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회사들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계약이 있지만 물론 넷플릭스 제가 알기로는 컨텐츠의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고객들의 시청 횟수에 따라 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액, 넷플릭스가 얼마를 딱 내고 무제한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겠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10,000명한테 보여주나 10만 명한테 보여주나 비용 차이 크지 않습니다. 변동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결국은 가격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왜냐면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서비스 비용을 적게, 가격을 낮게 받아도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면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고요. 그 다음부터는 구독자 확보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는 큰 차이 없습니다. 뭐 조금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10불 싼 거 10불, 비싼 거 20불, 30불, 40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경쟁이 평가를 하냐면 누가 구독자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비 패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모델과 다른 점은 원가 쪽이에요. 이쪽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무비 패스를 왜 사용하느냐? 내가 월 10불을 내면 영화를 무제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제한하는 사용,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가 되고요. 가격 모델은 뭐 비슷하고요.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원가에서 납니다. 무비 패스는 아마 아시겠지만 계약을 입장자가 어떻게 했냐면 고객들이 시청한 영화에 대해서 영화당 고객당 얼마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극장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 무비 패스가 부담하는 비용이 비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조금 보면 괜찮은데 이걸 고객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변동비와 사용량의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비 패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무비 패스가 처음에는 가격을 한 50불 정도 했다가 결국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 10불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확 늘어났는데 고객들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몇 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영화 같은 거는 파레토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죠? 상위 한 20% 고객이 전체 사용량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문제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그럼 또 말하다가 신나면 또 더 빨라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질레트 모델. 내가 필요한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줍니다. 이것도 가격은 마찬가지죠. 모든 모델이 다 똑같습니다. 일정한 돈을 내는 건데, 그럼 이런 배송 모델, 질레트 모델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가 뭘까? 당연히 편리함이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마트 가서 물건 살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면도날이건 화장지건 커피건 딱 배송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가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 많은 경우에 이런 배송 모델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가격이 내가 실제로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낮게 사는 것보다 쌉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맞춤형 큐레이션. 그러니까 커피나 와인. 그러니까 면도날은 제품이 워낙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커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선호하는 제품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안 먹어봤지만 나한테 맞을 것 같은, 맛있을 것 같은 제품을 나한테 보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큐레이션도 사실은 고객들에게 상당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질레트 모델의 원가 쪽을 살펴보면 변동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고객들이 물건을 소비하는 만큼 변동비가 발생하지만 아까 무비 패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무제한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요. 고객들이 이 정도 한 달에 몇 번 배송해주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구나라는 것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무비 패스보다는 수익성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탈 모델은 이건 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비즈니스죠. 고객들이 왜 렌탈을 하느냐? 복사기를 렌탈하고 차를 렌탈하고 왜 렌탈을 하느냐? 결국은 편리함이죠. 유지보수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유지보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정비해주고요. 필터 갈아주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런 이제 복사기라든지 이런 정수기가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쓸 땐 좋은데 나중에 바꿀 때 처분하기도 귀찮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늘 새걸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렌탈 서비스의 가치가 뭐냐면 다양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렌탈하면 보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해준다. 미술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준다. 그럼 미술품 해주는 회사에서 뭘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미술품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마침 인테리어 바꿀까 생각하고 있다가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부가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쓰는데 혹은 미술품을 감상하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도 해줄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느끼는 가치인 거죠.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보면 렌탈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배송 모델과 비슷하게 원가가 비례해서 발생하는데 원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배송 모델과 다르게 제품에 대한 원가뿐만이 아니고요. 유지보수 서비스 비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시면 정수기를 우리가 고객들한테 렌탈을 해줍니다. 렌탈회사가. 그럼 우리가 정수기 자체 구입 원가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유지보수 해주는 비용.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4가지 모델에 대해 간단한 전반적인 이제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작동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넷플릭스 모델과 무비패스 모델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소비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냐 물리적 제품이냐 일단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째로 물리적인 제품이나 시설은 변동비가 크고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은 변동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같은 시설이 되면 시설의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소비하면 비용이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물리적인 제품의 특징이고요. 물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위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경제학 언론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페리셔블 굿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극장, 비행기표, 호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싸게라도 자리를 채우는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예외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변동비가 비례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제품은 전통적으로 원가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을 쓰죠. 대표적으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규모의 경쟁.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규모를 키우면 경쟁자보다 단가가 싸지니까 이런 걸 비용을 주는 거고, 아니면 뭐라냐? 원가 절감 R&D. 만약에 제조업에서 어떤 회사가 경쟁사보다 제품을 50% 싸게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건 완전 대박입니다. 시장 휩쓸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산업에서는 원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원가 절감 R&D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 식스시그마니, QC니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결국은 원가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영화나 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그거는 제작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변동비는 0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같은 거는 제작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일단 제작을 해서 디지털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10,000명한테 서비스 하나, 100만 명한테 서비스 하나, 변동비가 늘어나긴 하지만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잘 모르지만 10만 명, 10,000명과 100만 명의 영화 온라인으로 서비스해주는 비용의 차이가 몇십 배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게 결국은 변동비가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큰 네트워크를 선호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얘기하면 이제 SNS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닙니까?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카카오톡에 네트워크가 크고 그 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가치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에는 경쟁자가 등장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갑니다. 왜냐면 경쟁 서비스는 네트워크가 작아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등장할 거냐? AI가 등장하면서 맞춤형 서비스가 네트워크 효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에서는 맞춤형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경쟁의 관건은 뭐냐? 누가 더 정확한 맞춤형을 해주느냐? 그럼 누가 더 정확한 맞춤형을 해줄 수 있느냐? 데이터가 많은 회사. 데이터가 많은 회사가 누구냐? 사용자가 많은 회사. 사용자가 많아야, 네트워크가 커야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그걸 바탕으로 더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음으로써 고객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